여러분 교재 그 400쪽에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400쪽 잠깐 보시면 그 2번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이라는 얘기 나와요. 등록. 아까 등록이라는 얘기 공부하셨죠? 등록사업주체는 아까 등록된 건설업자하고 등록된 대지 조성 사업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밑에 보니까 등록 조건이 자, 첫 번째 보니까 단독주택의 경우는 20호, 공동주택의 경우는 20세대, 또 공동주택 중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은 30세대, 대지는 1만 제곱미터 이상을 연간입니다. 1년에 이것들을 건설, 조성할 목적으로 등록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등록된 건설업자 그러면 적어도 1년에 단독주택을 20호, 공동주택을 20세대 또는 도시형 생활주택 30세대 이상을 건설하겠습니다라는 목적으로 등록한 사람이고요. 대지 조성사업장은 적어도 1년에 대지를 1만 제곱미터 이상 조성하겠습니다라는 목적으로 등록한 사람이다. 이게 등록사업주체입니다. 등록사업주체 정도 기억하시고요. 단 우리가 그렇게 주택을 건설하고 대지를 조성한다 하더라도 밑에 보니까 비등록사업주체 나오죠.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이들은 등록을 한다 안 한다? 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등록사업주체라고 그래요. 비등록사업주체. 그 다음에 401쪽에 아까 주택조합 나왔었죠. 주택조합 보니까 이번에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 세 가지 있다는 거 나와 있고, 조합을 설립하려면 인가를 받는다고 그랬죠. 인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시장, 시장수, 구청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시, 시장수, 구청장한테 인가를 받습니다. 인가를 받게 되면 그 밑에 보니까 대지 면적 얼마? 80% 이상의 토지 사용권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넘겨보겠습니다. 근데 조합이 인가가 아니고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고는 인가보다 더 단순한 거예요. 그럼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아까 조합 가운데서 직장주택조합 가운데서 주택을 건설할 목적이 아니고 국민주택을 공급받을 목적, 국민주택을 공급받을 목적의 직장주택조합은 신고한다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주택조합은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 세 가지 했는데 조합을 설립하려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수, 구청장에게 인가받아야 되지만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인가보다 좀 더 단순한 신고를 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합원 수 나오죠? 조합원 수는 아까 우리가 지역조합과 직장조합은 수는 적어도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세대수의 2분의 1 이상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최소 20인 이상이어야 돼요. 단 리모델링 주택자면 그럴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은 조합원 수가 전체 주택건설 예정세대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되되 최소 20명 이상이 되지만 리모델링 조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생략하시고요. 그 다음에 403쪽에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사업계획 승인을 보겠습니다. 사업계획 승인. 사업 승인입니다. 자, 사업계획 승인은 우선 사업계획 승인 대상 한번 봅시다. 사업계획 승인 대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은 주택과 아까 대지원 나눠야 되죠? 대지. 주택은 얼마? 30입니다. 이번엔 30호. 그 다음에 30세대 이상입니다. 대지는 1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이건 1회 기준이야. 1회 기준. 아까 비슷한 것이 등록 기준 나왔었죠? 주택건설업자 등록, 대중사업자 등록에서 등록 기준은 1회 기준이 아니고 1년 기준이었습니다. 원칙은 20호, 20세대 했죠? 예외가 30세대 있었습니다만 여기는 1회 기준이다. 1년 기준이 아니고 1회 기준이고 원칙은 30호, 30세대 이상입니다. 그러면 주택을 한 번에 30호, 30세대 이상 건설할 때 대지를 1만 제곱미터 이상 조성할 때 사업 계획 승인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물론
예외적으로 이게 이제 30이 아니고 이제 50호 50세대 이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은 30호 30세대 1만 제곱미터 이상 1회 이렇게 기억하세요. 자, 뭐 사업계 승인권자 나오는데 사업계 승인권자. 그럼 사업계 승인은 누가 하느냐? 사업계 승인권자. 승인권자는 첫째,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하고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나눕니다.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광역자치단체 시, 도지사가 합니다. 단 인구 50만이 넘는 대도시에서는 대도시 시장도 합니다. 10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 누가 하느냐? 여기는 특별 시장, 광역 시장, 그 다음에 특별 자치 시장, 그 다음 특별 자치 도지사, 그 다음에 시장 군수가 합니다. 그러니까 10만 이상일 때는 광역자치단체 장이 하는데 예외적으로 인구 50만이 넘는 대도시장이 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고요. 10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특별시 광시는 똑같아요. 특별시 광시는 여기도 시도지사니까 같은데 단 어디는 문제는 시군입니다. 시장 군수하는 거죠. 여기는 도지사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는 여기서 하게 되고요.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는 결국 여기가 똑같은데 단 시군에서 여기는 시장 군수하고 여기는 도지사 한다는 요것만 좀 유의하시면 되겠네.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업계 승인할 때는 예를 들면 무슨 LH공사, LH공사 사발한다. 또는 국가가 한다. 이런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업계 승인을 하게 됩니다. 국가나 국토교통부 장관. 자, 사업계 승인은 여기서 대지 소유권 나오죠?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됩니다. 근데 대지 소유권은 우리가 100% 대지 소유권을 전부 다 확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1번에 보니까 대지 소유권 얼마? 80% 이상만 확보하면 되는 경우. 2번 사용수익권을 확보한 경우. 3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주택공사인 경우. 이렇게 나눴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대지 소유권을 100% 합격하면 좋겠으나 다음 같은 경우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첫째 같은 경우 대지 얼마? 80% 이상의 사용수익 권능을 갖다 취득하고 나머지 대지는 소위 뭐가 가능하다? 매도 청구가 가능하면 됩니다. 또 두 번째, 사용 수익 권한, 권능을 갖다 취득한 게죠. 권한. 그러니까 소유권을 전부 다 확보할 필요는 없고 그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한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국가 또 지자체 공사인 경우는 꼭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나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경우는 그럴 필요가 없다. 첫째, 소유권이 아니더라도 사용 수익 권한, 권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예를 들면 임차권이라든가 지상권이라든가 전세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되겠죠. 두 번째, 80% 이상의 사용수익 권능을 가지고 나머지 대지에 매도 청구가 가능하면 그때도 사업이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세 번째, 국가 지방자 공사나 이런 요건을 갖추지 않았어도 곧바로 사업 시행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만 좀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사착공 의무입니다. 공사착공은 사업계 승인 받았잖아요. 사업계 승인 받으면 얼마나 공사착공해야 되냐 말이죠. 자, 교재 보시면 첫째는 단지 전체를 사업을 할 때는 사업계 승인을 받는 것부터 얼마나 5년이나 공사착공해야 됩니다. 첫째, 단지
이건 5년 내에 공사에 착공해야 된다. 그럼 공구별로 사업 결성할 때 공구. 이때 공구는 최초 공구도 여기도 5년의 공사에 착공해야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최초 공사를 진행한 공구 외의 경우는 최초 공사 착공일로부터 2년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 공구죠. 그 다음 공구. 다음 공구는 공사 착공 후 얼마 이내? 2년 이내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은 단지 전체로 받았냐 공구로 받았냐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단지 전체로 받았을 때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5년 이내에 공사에 착공해야 됩니다. 5년 바뀌었죠. 그 다음 공구별로 나눠서 할 때는 최초 공구는 역시 사업계획 승인 받고 5년 이내 하지만 최초 공구가 아닌 다른 공구는 최초 공구에 대한 아까 공사 착공 최초 공구에 대한 착공 신고일로부터 여기서 2년 이내에 공사에 착공하면 된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사업이 끝나고 나면 최종적으로 사용검사라는 것을 봤습니다. 사용검사. 사용검사는 사용검사권자가 뭐냐? 사용검사권자. 사용검사권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 시장수, 구청장. 그런데 아까 국가라든가 LH공사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있었죠? 국가나 LH공사 사업을 하는 경우 아까 사업교 승인권자 누구였습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었죠? 이때는 사용검사권자도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자, 그래서 사용검사권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이고 국가나 LH공사 사업을 시행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용검사권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용검사는 거기에 기한 나오죠? 신청일로부터 얼마 이내? 15일 내에 하도록 됐습니다. 신청일로부터 15일 내. 그러면 사용검사는 누가 신청하느냐? 1차, 2차, 3차로 나눠보겠습니다. 자, 1차는 누가? 당연하게 사업 주체가 신청해야 되겠죠. 사업 주체. 그러나 사업 주체가 부도가 나버렸다. 그럼 누구? 시공 보증회사입니다. 시공 보증회사. 그러나 시공 보증회사가 존재하지 않거나 시공 보증회사가 또 부도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누구? 입주 예정자 대표회. 입주 예정자 대표회의 이렇게 기억하세요. 1차 사업주체, 2차 시공 보증회사. 옛날에 대한주택 보증 주식회사라는 게 있었죠. 3차 입주 예정자 대표회. 입주 예정자 대표회. 이렇게 해서 사용검사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주택은 언제부터 사용하느냐? 사용의 시기가 나오죠. 사용 시기. 자, 원칙은 뭐니까 어때요? 사용검사를 받는 거 아니면 주택은 또는 대지를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죠. 다만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의 사용 시기는 언제라고요? 원칙적으로 사용
검사 이후잖아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임시 사용 승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임시 사용 승인.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이때 임시 사용 승인은 어떻게 받느냐? 주택은 동별로 받을 수 있습니다. 동별. 대지는 구획별로 받습니다. 구획별. 구획별. 그 다음에 공동주택은 어떻게? 주택은 동별, 대지는 구획별, 공동주택은 세대별로도 가능합니다. 세대별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주택의 사용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 이후에 사용해야 된다. 따라서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는 주택을 일체 사용할 수 없다는 표현은 맞지 않다.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 그러하지 않기 때문에 이때 임시 사용 승인 방법은 주택은 동별로, 대지는 구획별로, 공동주택은 세대별로 이렇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주택의 건설 절차가 되겠습니다. 주택 건설 절차. 그럼 주택건설 자금이 나오고 있네요. 주택건설하면 뭐니 해도 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처음 나오는 것이 그 주택상환사채라는 게 나와요. 주택상환사채. 주택상환사채는 이건 우리가 주택으로 상환할 것을 조건부로 발행하는 사채입니다. 주택 상환 사채죠. 이건 목적이 민영주택 건설 목적입니다. 그럼 민영주택 건설에 필요한 자금이에요. 이건 누가 발행하냐? 발행 자체가 거기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등록사업자 발행합니다. LH 공사하고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LH공사는 이건 일단 우리가 사채를 발행해서 돈을 빌려 쓰고 나중에 주택으로 하나씩 상환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특혜를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금난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주택의 미분양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LH공사는 이건 어때요? 국가투자기관이에요. 국가투자이기 때문에 공신력 있죠. 그래서 아무런 제한 없이 발행할 수가 있어요. 제한 없이. 자유롭게. 그러나 여기 등록사업자는 제한적으로만 발행합니다. 제한적으로. 예를 들면 여기서 우리가 자본금이 5억 이상이어야 되고요. 자본금이 5억 이상. 그 다음에 지급보증을 받아야 돼요. 지급보증. 그래서 이거야. 자금이 5억 이상이 되고 금융기관이라든가 주택도시보증공사, 이 주택, 여러분 주택, 그 다음에 도시보증공사라는 게 나오죠. 주택도시보증공사. 이 주택도시보증공사라는 것이 전에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입니다.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명칭이 주택도시보증공사 명칭이 바뀌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상환사채는 김용으로 발행합니다. 또 이건 액면가라든가 할인된 금액으로 발행할 수도 있어요. 할인가로. 상환기간은 몇 년? 상환기간은 이건
3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상환기라는 것은 발행일로부터 주택 공급 계약 체기를, 주택 공급 계약 체기일까지 기간을 3년을 얘기합니다. 또 이건 우리가 양도 명의 나오죠. 주택 상환사채는 기명으로 발행한다고 했잖아요. 기명으로 발행했기 때문에 이건 원칙적으로 양도가 안 됩니다. 그러나 해외 이주라든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양도가 가능합니다. 해외 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양도가 가능하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자, 나머지 생략하시고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이 등록사업자가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했는데 발행했고 등록이 말소돼 버렸어요. 등록이 말소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등록이 말소됐다 하는 얘기는 이에 주택건설 사업자로서 등록사업자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서 주택상환사채 효력, 그가 말했던 효력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영향이 없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죠? 주택상환사채를 갖다 발행했던 등록사업자 등록이 말소됐다 하더라도 그가 발행했던 주택상환사채 효력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보세요. 자, 이게 주택상환사채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주택상환사채는 민영주택 건설에 필요한 자금이다. 주택상환사채는 사채를 발행해서 쓰고 상환 날짜가 되면 원금과 이자를 현금으로 상환하지 않고 주택으로 상환한다는 조건부 사채다. 누가 발행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등록사업자 발행할 수 있다. 이때 한국토지주택공사 LH공사는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발행할 수 있지만 등록사업자는 제한적으로만 발행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 등록사업자는 전체 자본금이 5억 이상이어야 되고 지급 보증을 받은 경우 하나요. 발행 방법은 기명으로 발행하고 원칙적으로 양도하지 못한다. 단 해외 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양도가 가능하다. 상환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때 3년은 발행일로부터 주택 공급 계약 체결일까지 기간이 3년을 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했던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됐다 하더라도 그가 발행했던 주택상환사채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이 주택상환사채 발행 절차 등에 관하여 특별히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한하는 무슨 법? 상법 중 사채 발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주택건설 자금 중에서 말이죠. 주택건설 자금 중에서 입주자 저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입주자 저축. 자, 입주자 저축은 뭘 얘기한다? 입주자 저축은 전에 청약 저축, 청약 예금, 청약 부금, 주택 청약 종합 저축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올해부터 입주자 저축은 주택 청약 종합 저축 을 의미한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존재했던 청약 저축, 청약 예금, 청약 부금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없어졌다는 얘기죠. 주택 청약 종합 저축으로 통일이 됐습니다. 주택 청약 종합 저축으로. 그래서 앞으로 입주자 저축자로서는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을 얘기한다. 이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이 흔히 무슨 통장이죠? 이걸 여러분 만능 통장이라고 그래. 만능 통장. 왜 만능이라고 그러죠?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자 말이죠. 누가 가입할 수 있냐?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을 가지고 있는 유주택자도 집이 없는 무주택자도 성인이든 아니면 미성년자든 세대주든 세대주가 아니든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어떤 주택이라도 분양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
국민주택이든 민영주택이든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입주자 저축은 주택청약 종합저축 말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만능통장이라고 한다. 왜 만능이냐? 자격도 묻지 말고 어떤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이것도 묻지 말고, 그래서 누구나 모든 주택을 분양받기 위해서 가입할 수 있는 저축이기 때문에 만능통장이라고 한다. 이 정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정도 우리가 주택건설 자금을 보셨고요. 그 다음에 주택 공급에서 주택 분양가격 제한 한번 볼까요? 주택 분양가격 제한. 여기서 여러분 분양가 상한제 원점 정리하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자, 분양가 상한제. 이건 뭐에 대비되는 개념이죠?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은 사업주체가 건설된 주택을 갖다 분양할 때 분양 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정부가 제시한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분양가가 결정돼 버린 제도죠. 이걸 분양가 상한제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건 우리가 분양가 자율화, 분양가 자율화에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려면 이 분양가는 말이죠. 분양가는 어떻게 결정하느냐? 택지비 플러스 이 분양가 상한제는 택지비에다가 소위 뭐를 건축비를 갖다 결정해서 거기다 더해버리는 거죠. 택지비와 건축비. 그러면 여기서 택지비에다가 건축비만 이렇게 더해서 결정을 하는 것인데, 그럼 분양가를 자율적으로 정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건축비는 우리가 흔히 이걸 뭐라고 하냐? 건축비는 뭐 우리가 흔히 표준형 건축비, 매년도 발표하는 표준형 건축비라고 해요. 이 택지비는 우리가 민간 택지냐 공공 택지냐에 따라 약간 달라집니다. 뭐 거기까지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일단은 분양가는 택지비 플러스 건축비로 결정돼 버린 제도죠. 우리나라는 정확하게 2008년 1월 1일 이후부터 공공, 민간에 대해서 전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왔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분양가가 다소 떨어진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서민들 입장에서는 내 집 마련의 기회가 그만큼 많아진다 하는 장점이 있겠죠. 그러나 역효과 단점은 없겠습니까? 당연한 단점도 있겠죠. 어떤 단점? 이건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시장 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 것이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자본주의는 시장에서 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즉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가격이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분양가를 정부가 결정해버리기 때문에 이런 시장 경제 원리를 갖다 사실 무시하는 거잖아요. 또 사업주체 입장에서는 내가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좀 더 고품질의 수준 높은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가를 맞추기 위해서 품질이 저하된 이런 주택만을 계속 건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술적인 측면에서라든가 이런 부분도 사실상 맞지 않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주택 건설 능력은 세계에서 올라가 사실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당히 이제 부작용이 있어 왔기 때문에 이건 자꾸 해제하자는 이제 논란이 많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분양가 상한제는 어떻게 적용되냐? 여러분 교재 한번 볼까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해가지고 첫째 어디? 공공택지에 적용되고요. 두 번째, 공공택지 외 택지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는 지역이라고 그랬죠. 이걸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분양가 상한제 적용은 대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공공택지. 두 번째, 민간택지. 공공택지는 적용을 해요. 민간택지는 적용을 안 합니다. 그런데 민간택지에서 어디는 적용되냐? 주택의 투기가 극성을 부릴 우려가 있다고 생각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죠. 상한제 적용지역이라고 국토교통부장이 지정하게 되면 여기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전에는 공공택지, 민간택지에 관해서 전부 다 적용되는 분양가 상한제를 지금은 공공택지에 관해서만 적용되고 민간택지에 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이라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곳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섯 번째, 분양가 상한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용하지 않는. 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가끔 출제가 많이 됐던 문제죠. 어떤 경우냐? 첫 번째, 도시형 생활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적용하지 않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은 여기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잖아요. 두 번째, 여러분 관광특구 있죠? 관광특구. 예를 들면 송도라든가 해운대 같은 데 관광특구에서 층수가 몇 층?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m 이상인 공동주택. 관광특구에서 3번이네요. 건설되는 공동주택으로서 층수 50층 이상의 높이가 150m 이상인 건축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50층 이상의 150m 이상, 이건 소위 뭐죠? 초고층입니다. 근데 이 초층이라는 의미가 말이죠. 우리 건축법에서는 몇 층이었습니까? 50층 이상이거나 얼마? 200m 이상이었잖아요. 50층 이상 200m 이상. 그런데 여기는 50층 이상이나 150m입니다. 150m. 그래서 이게 좀 다르다는 거. 건축법에서는 50층 200, 여기는 50층 150m 이상. 세 번째, 경제 자유구역이 있습니다. 경제 자유구역. 이 경제 자유구역 내에서 소위 우리가 송도 같은 데 경제 자유구역 내에서 경제 자유구역 위원회가 외자 유치 촉진을 위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심의 의결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자유구역에서 무조건 적용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경제 자유구역에서 어떤 경우 외자 유치 촉진을 위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냥 경제자유구역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경우, 이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세 가지가 있네. 첫 번째, 도시형 생활주택. 두 번째, 여기에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경우. 세 번째, 관광특구에서 50층 150m 이상 건축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밑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 나오고 있죠.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자, 넘겨봅니다. 그래서 분양가격은 뒤에 보니까 택지비 플러스 건축비라는데, 택지비는 공공택지냐 민간택지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죠. 공공택지는 무슨 가격? 택지 공급가격. 공급가격에다가
비용을 갖다 가산하는 것이고요. 공공택지 외택지는 뭐에 따라서 감정평가금액 플러스 가산비용입니다. 건축비는 기본형 건축비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시죠. 여기 건축비는 이걸 우리가 흔히 기본형 건축비라는 얘기고요. 기본형 건축비. 택지비는 둘러 난다는 얘기죠. 우리가 공공이냐 민간이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공공택지는 이건 뭐예요? 이건 공급 가격을 기준합니다. 공급가. 이건 뭐예요? 감정가를 기준합니다. 플러스 가산 비용이 말이죠. 가산 비용. 이렇게. 그래서 분양가는 택지비 플러스 건축비라는데 건축비는 기본형 건축비로 한다는 것 같고요. 또 택지비는 공공택지나 민간택지에 따라 달라진데 공공택지는 공급 가격에다 비용을 플러스하는 것이고 민간택지는 감정가 플러스 비용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더 보면 분양가격 공시가 나옵니다. 분양가격 공시. 3번이죠. 분양가격 공시제도 보면 거기에 사업조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공공택지에서 공부한 주택에 대해서는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았을 때 입주자 모집 공고의 분양가를 공시하는 누가요? 사업주체가. 사업주체. 2번은 누가? 시장 군수구청의 공공택지 외의 택지죠. 입주자 모집 승인할 때.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분양가를 공시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분양가를 공시해 주라. 어떤 경우에? 지금 여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경우죠. 그럼 이건 누가 하느냐? 공공택지하고 민간택지로 나눴어요. 공공택지는 누가? 사업. 주체가 분양가를 갖다 공시합니다. 민간택지 누가?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한다는 얘기죠.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분양가를 공시해주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양가 공시제도 공공택지는 사업주체가 민간택지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시장, 군수, 구청이 분양가를 공시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분양가 상한제가 되겠네요. 분양가 상한제. 그리고 4번에 보면 분양가 심사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분양가 심사위원회. 분양가 심사위원회는 시군 구에다가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이죠. 사업 주체가 주택을 건설했습니다. 얼만큼? 아까 30호, 30세대 이상을 건설했어요. 건설했으면 이 주택을 공급해야 되겠죠? 이 주택을 갖다 공급하는데 주택은 어떻게 공급한다고 그랬나요? 이건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규칙.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그러면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주택을 공급해야 되는데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하자면 우선 뭘 해야 되냐?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도 되겠다고요. 입주자 모집 일단 공고 승인을 받아야 돼.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입주자를 모집하려면 입주자를 모집하겠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을 받아야 돼요. 이 승인을 누구한테 받느냐?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받아야 됩니다. 시장호수 구청장이. 물론 여기서 승인인데 이게 복리시설 있죠? 상가. 복리시설 같은 경우는 이건 그냥 신고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신고. 그럼 입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을 하겠죠? 사업주체가. 그러면 시장호수 입자 모집 공고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이때 입자 모집 공고 승인을 해줄 거냐 안 해줄 거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뭐냐. 여기서 관건이 분양가예요. 분양가. 자, 노원 구청장한테 이번에 아파트 건설을 입자 모집 공고 내겠습니다. 승인을 좀 해주십시오. 신청했는데 거기 보니까 분양가 평당 1,500 이 말이죠. 그러면 노원구 입장에서는 안 된다. 1,200만 원이다. 이렇게 서로 다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양가가 가장 관건이기 때문에 이 분양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분양가 심사위원회, 거기 분양가 심사위원을 시군구에다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장호수 구청장 입자 모집공고 승인할 때 분양가 심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서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입자 모집공고 승인을 받으면 이제 어때요?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게 됩니다. 공고. 그래서 입자 모집 공고를 내가지고 뭐에 따라서 청약 순이라든가 청약 점수에 따라서 공급하는 거죠. 청약 순이나 청약 점수가 동순이다. 그러면 어떻게? 공개 추첨을 합니다. 30일까지 미달됐다. 그때는 어떻게 한다? 선착순 분야를 하는 거죠. 선착순 분야.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작정 제가 가까운 사람한테 주변 사람한테 주택을 공급할 수는 없어요. 만약 그렇게 주택을 공급하게 되면 좋은 아파트를 분양받는 순간 집값이 오르게 되고 집값이 오르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 어때요? 지나치게 부를 갖다 축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주거 안정의 수단이 아니고 한마디로 투기 대상으로 전락해 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맡겨서 이런 절차를 주고 만약 이걸 갖다 위반하게 되면 여기 말하면 2년 2천만 원이라고 했죠.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년 2천, 2년 2천.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주택의 공급 방법이 되겠습니다. 주택의 공급 방법. 자, 여기까지 해서 주택 공급 방법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잠시 쉬었다가 계속 진행하도록 하죠. 네.